나의 만화 연대기. 제가 2005년부터 만화를 그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가장 처음에 만화를 대중들에게 보일 수 있게 올린 건 2002년이었습니다. 2002년에 그 삼류 만화 패밀리라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아마추어 만화를 올릴 수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제가 스타크래프트라는 만화를 올리면서 처음으로 제 만화를 인터넷에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스타크래프트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 왠지 마린들에게 뭔가 이입이 돼가지고 그들이 소모품으로 쓰이면서 전장에서 이렇게 산화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왜냐하면 그때는 메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주인공으로 하나하나 인격을 부여해서 그 사그라지는 그 모습들을 한번 그려보고 싶었죠. 그래서 그걸 그려서 올렸고 그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삼류 만화 패밀리에서 이제 정식 멤버가 되었고 그때부터는 이제 거기에 단편 만화들을 올리면서 이제 만화를 그리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뭐 만화가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나서 군대 가게 되지요. 2002년에. 그리고 나서 전역해서 학교 없어지고 까르푸 다니다가 까르푸 없어지고, 아이 뭐하지 조졌네 이거 하면서 이제 집에서 멍 때리고 있다가 이럴 게 아니고 만화를 좀 그려봐야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뭘 그릴까 하다가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라서 그럼 군대 얘기부터 일단 시작을 좀 해봐야겠군 하면서 그렸던 만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짬이라는 만화인데요. 이 만화는 2005년 8월부터 2006년 7월까지 11개월 동안 연재를 했었고요. 당시에는 만화를 올릴 곳이 딱히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온갖 커뮤니티의 만화 게시판에 다 올렸습니다. DC 인사이드의 카툰 연재 갤러리에도 올리고, 네이버 붐이라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뿜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이제 붐 카툰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도 올리고, 삼류 만화 패밀리에도 올리고, 뭐 여기저기에다가 다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추어 연재였지만은 그래도 요일을 정해서 올리는 게 스스로에게 뭔가 좀 압박이 되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일주일에 한 편은 반드시 올린다라는 생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스스로 마감을 해냈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이때는 뭐 원고료가 있는 건 아니었고 그냥 아마추어 연재였기 때문에 저는 다른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면서 짬짬이 만화를 그렸습니다. 미술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그 아버지의 소개로 인사미술공간이라는 미술관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고 관리하는 그런 알바를 했었어요. 다행히 제가 학교 다닐 때 웹디자인 수업을 들어가지고 뭐 HTML이라든지 그런 웹 에디터를 좀 다룰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새로운 전시가 업데이트 되면은 거기 이미지 파일하고 뭐 이런 설명 같은 걸 업데이트하는 그런 걸 했었는데, 그거를 하면서 이제 근근히 이제 만화를 그리고 있는데 연재 중에 이제 재미있는 제안들이 이제 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은 스투닷컴이라고 그 스포츠 투데이 신문의 그 온라인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 자기 사이트에도 좀 올리자는 거예요. 재밌다고. 근데 이제 고려는 못 준다. 스투닷컴 하면은 일단 그 멜랑콜리라는 만화가 연재되는 정말 좋은 좋은 만화죠. 그래가지고 고려는 못 준다. 하지만 저는 뭐 그런 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당시에는 그래요? 와, 스투닷컴에 내 만화가 올라간다고? 막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가지고 거기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그렸어. 그러니까 만화를 뭐 어떤 식으로 그릴까 하다가 저는 항상 그 고등학교 중학교 때도 항상 만화를 그렸지만 항상 그 연습장을 8칸으로 나눠가지고 찍찍찍찍 선 4개 그으면 8칸이 나오잖아요.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친구들 돌리는 만화 이런 거 막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장 편한 방식으로 그려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 짬이란 만화도 8칸으로 나눠 가지고 그렸어요. 어떻게 그렸냐면은 저 칸만 그려 가지고 칸만 있는 A4 용지를 프린트를 했어.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펜 있잖아요. 문방구에서 파는 200원짜리 플러스 펜. 그걸로 그리고 그걸 다시 스캔해 가지고 포토샵으로 칠하고 그리고 저 식자를 해서 올렸죠. 이거는 타블렛이 없이 그린 거예요. 손그림이에요, 다 이거. 예, 이때까지만 해도 타블렛 없이 그렸어요. 그래서 뭔가 정감이 있죠. 내가 한 10화까지 연재를 했어, 이거를. 그러니까 10화면은 10주잖아. 그럼 2달 반 정도 되잖아요. 한 10편 정도 올리니까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 그래서 이거 재밌게 보고 있다고 이거 책으로 내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하고 이제 계약을 했죠. 근데 그때도 보통 책이 인세가 10%예요. 근데 신인이라서 엄청 후려치더라고. 난 몰랐지. 6%로 계약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모르겠어. 그때 6%로 했으니까 책이 나오고 잘 된 것도 있어가지고 내가 뭐가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때 원고료도 없이 연재를 하고 인세도 6%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전 원고료 없이는 못합니다. 또는 난 10% 아니면 못합니다. 이러면서 만화를 안 풀었으면은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맞는 건지 지금도 모르겠어. 이게 딱 출간 제의가 왔을 때 2가지 의미로 당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쁘면서도 내가 이게 출판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있었어요. 그냥 막 DC 인사이드에 올리는 만화니까 그러니까 엄청 작게 그리고 있었어. 이거는 그래픽 종사자들은 설명하면 알 텐데 인쇄를 하려면 300 dpi 이상으로 그려야 돼. 그러니까 dpi라는 거는 이제 dot per inch라고 1인치에 들어가는 도트의 수가 300개라는 뜻이야. 해상도야, 해상도. 최소 200은 돼야지 인쇄할 수 있어. 근데 나는 72로 하고 있었어. 이게 인쇄될 거란 생각을 안 했지. 그래서 이걸 인쇄하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엄청 뿌옇게 나와요. 엄청 뿌옇게 나와. 그리고 더 웃긴 거는 1편부터 10편을 내가 다시 봤는데 이제 개못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림을 못 그리다 보니까 그 10주 사이에 그림이 늘어가지고 내가 10주 전에 그린 그림이 너무 개못 그린 거야. 이거를 낼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1편부터 10편까지 다시 그렸어요. 40장을. 그래서 이 왼쪽이 다시 그리기 전이고 오른쪽이 다시 그린 후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럴 거면 왜 다시 그렸냐? 뭐가 달라졌냐라고 이제 하시는데 자 내다버린 40페이지라고 뭐 하실 수도 있는데 신미안이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장족의 발전을 했다는 것을. 일단 가독성이 엄청나게 좋아졌고 특히 4번째 칸 저 모자 벗어! 앞사람 어깨에 손! 저 장면 있죠. 저거는 뭐 거의 옛날 그 브라운관 텔레비전에서 HD로 넘어갔을 때 그 충격이죠. 보세요. 저거 좀, 저 디테일 좀 보세요. 저 7번째 칸 좀 보세요. 저 베개 그림 좀 보세요. 저 낙서 늘어난 거 봐. 거의 둠1에서 둠3 그 차이야. 그렇게 해상도가 많이 올라갔죠. 이렇게 해서 다시 그렸고요. 그래서 이제 11개월간의 연재를 마치고 표지를 고를 때가 된 거야. 그래서 출판사에서 표지 시안을 5개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저 위에 3개는 꽤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 일단은 이게 군대 만화잖아요. 근데 1번은 군대 만화 느낌이 너무 없어. 그냥 벤치에 앉아있는 어떤 청년의 그림이야. 그리고 2번은 전역하는 뒷모습을 이제 표현한 건데 너무 지나치게 서정적이었어요. 막 낙엽이 흩날리고
뭔가 저 뒷모습이 굉장히 쓸쓸해 보이고 약간 시집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게 제일 당황스러웠는데 저 중간에 저게 이제 편지 봉투예요. 그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위문 편지 봉투를 스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집 주소가 다 나와 있어요, 그냥.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이동 중산마을 704동 306호 엄마가. 아니 저거는 진짜 주소인데 저러다 강도 온다고. 저래가지고 아니 이게 뭐지? 되게 당황스러웠고 낭만의 시대죠. 예. 그리고 그래서 저 아래쪽 두 개가 좀 뭔가 만화책 같고 괜찮잖아요. 그래서 아래쪽 두 개가 이제 끝까지 경합을 하다가 어느 쪽으로 나왔을까요? 책을 사본 사람은 알 텐데 요걸로 나왔습니다. 요게 책으로 나왔고요. 저 띠지가 되게 저 책 자체는 약간 채도가 낮았는데 저 띠지가 되게 폭력적인 채도를 가지고 있어서 서점에서는 눈에 굉장히 잘 띄는 편이었습니다. 자, 아래 띠지에는 이제 대한민국 300만 네티즌을 감동시킨 생생한 군대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저 300만이 어떻게 나온 통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논산훈련소 PX 20% 할인권 증정. 사용 후기를 본 적이 없어. 책은 꽤 많이 팔렸는데 저 할인권을 썼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이제 책을 사면은 건빵을 줬어요. 이거는 되게 잘했다고 봐요. 아주 좋은 마케팅이었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요즘 책을 사면은 뭐 안경 수건이라든지 이런 작은 사은품을 껴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때 건빵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였죠. 나 이걸로 상 받았어. 신인상. 독자 만화대상 신인상. 근데 이 너무 기분 좋은 일인데 그 수상자한테 이 수상 소식을 알려주질 않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 상 받고 한참 있다가 우연히 검색을 통해서 지난 연말에 내가 이 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이게 독자 만화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네티즌들이 투표해서 뽑는 거였는데 그 명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의 권위라는 거는 결국 이제 상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상금이 없었어. 그리고 알려주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알았지만 농담이고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어른이 된다는 건 말이죠. 상을 받을 일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른 되고 나서 상 받아본 적 있어요? 학교에서나 주지? 근데 어른이 되고 나서 상을 받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좀 슬럼프 왔던 것 같아. 왜냐면은 이제 만화가 책도 나오고 이제 상도 받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로 번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1년 동안. 그때 책은 나오고 신인상도 받았어. 근데 내가 1년 동안 이걸로 번 돈이 없어. 그러면은 나는 만화가인가? 아닌가? 누가 지금 나 만화가라고 하면 내가 지금 만화가라고 할 수가 있나? 돈을 하나도 못 벌었는데? 근데 책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혼란이 오더라고. 그러던 차에 어느 모임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모임에는 당시 웹툰 1세대 작가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곽백수 작가님, 메가쇼킹 작가님, 최훈 작가님, 국중록 이상신 작가님, 야마꼬 작가님, 강풀 작가님 등등등 지금도 그 맹활약하시는 기라성 같은 양영순 작가님 그런 분들이 모인 자리였어. 거기에 나랑 이윤창이라고 있어요. 이윤창 알죠? 이윤창이 초대를 받은 거야. 왜 초대를 받았냐면 선배들이 우리 둘을 지켜보고 있었어. 얘네 둘이 물건이다. 약간. 그래서 포섭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둘을 이제 부른 거야. 갔는데 막
그 막 만화가들이 막 있는 거야. 너무 신기하지. 그 멜랑콜리 비타민 작가님도 있고 막 뭐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 가지고 막 호프집에서 호프 한 잔 마시고 또 곽백수 작가님 작업실에 갔는데 그 당시에 신티크를 쓰고 있는 거야. 2005년인데 2006년인데 그때는 신티크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신티크가 막 100만 원대로 떨어졌는데 그땐 더 비쌌어. 그때 300만 원 넘었어. 오히려 옛날 컴퓨터처럼 더 비쌌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액정 타블렛을 처음 보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와 선배들은 이런 걸로 막 만화를 그리는구나 하면서 막 엄청 신기해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때 뭐 그런 신기함도 신기함인데 양형순 작가님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양형순 작가님이 그 짬을 다 봤다는 거예요. 한 번에 1화부터 마지막 회까지 쫙 보셨대. 그러더니 야 호민아 넌 만화 계속 그려야 돼. 너 계속 그려야 된다. 막 이러시는 거야. 근데 양형순 작가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이었는데 아니 그런 말을 이렇게 하니까 와 내가 이거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이거 나는 지금 만화가인가? 아, 해야 되나 이거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야 그때는 진짜 뭔가 뽕이 차오르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이랬었죠. 근데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영순이 형한테 양영순 작가님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전혀 기억을 못 하셔. 근데 다른 작가들도 다 당했대. 그 국중록 이상신 작가님들도 그 세종대에서 학생이실 때 양영순 작가님이 거기서 이제 가르치셨는데 야 상신아 너는 개그 만화를 해야 돼. 개그 만화를 한번 해봐. 이래가지고 개그로 노선을 틀어가지고 이제 추리닝으로 엄청 성공을 했잖아요. 전혀 기억을 못 하신대.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고 본인은 기억을 못해. 아니 그래가지고 근데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할 게 없는 거야 진짜. 내가 뭐 군대 갔다 온 25살짜리 애송이가 뭘 그리겠어. 그래가지고 뭐하지 막 헤매고 있는데 그 수투닷컴에서 야 짬 시즌 1이 반응이 좋았으니까 그 시즌 2도 한번 그려보자. 이번에는 너 이야기 말고 군대 얘기하면은 끝도 없이 나오니까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약간 좀 옴니버스 형식으로 그려보자 해가지고 이제 시즌 2를 그렸어요. 이때부터는 월급이 나왔어. 원고료가 회당 20만 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었으니까 80만 원 또는 100만 원. 나는 이제 이때부터 처음으로 만화로 돈을 벌기 시작했지. 알바는 계속 하고 있지. 알바는 계속 하면서 이제 이것도 하는 거죠. 이때도 뭐 연재를 꾸역꾸역 하다가 이제 한 70편쯤 그렸던 것 같은데 진짜 나중에는 소재가 아예 고갈이 된 거예요. 아예 안 나와. 이제 너무 괴롭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소재 고갈도 고갈이고 약간 이제 스스로에 대한 어떤 현타. 야, 나는 군대 얘기밖에 못하나? 내가 지금 군대를 2년 갔다 와서 군대 만화를 4년째 그리고 있네? 이게 맞나? 아이 무슨 이게 맞아? 막 약간 이런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그리려고 아니 그런 현타가 와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끝을 냈죠. 끝을 내고 나서 이제 그린 게 무한동력이란 만화예요. 이 만화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야후 코리아에 연재를 했습니다. 야후는 이제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래서 이 만화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당시에 제가 이제 2008년이니까 27살이었어.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친구들 만나면 하는 게 맨날 이제 만나면 PC방 가가지고 일단 와우 한 판 조지고 2달이 넘어가서 신세 한탄. 근데 무슨 신세 한탄이냐면은 다 이제 대학교 졸업반이거나 취업 준비생이었거든요. 이제 남자가 27살이면 보통 그 정도 나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번에 공무원 시험 어떻게 됐냐, 뭐 취업 받냐, 야 너 면접비 받았냐, 면접비 받았으면 네가 쏴라, 뭐 이러면서 항상 이제 취업 고민들을 하고 있었지. 그래서 나는
회사랑은 약간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야 이 자식들 정말 힘들겠다.' 근데 맨날 듣는 얘기가 그거니까 '이런 친구 이 또래 친구들 얘기를 한번 만화로 그려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한동력이라는 만화를 그리게 됐는데 근데 그러던 와중에 내가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 진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보게 된 거야. 자기 집 마당에 엄청나게 커다란 무한동력 장치를 만들고 계신 아저씨가 계신 거예요. 오필균 선생님이라고. 이거를 한 20 년째 만들고 계신 거야.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재밌게 봤어, 이 에피소드를.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무한동력이라는 거는 이제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고 프랑스 그 특허청에서는 이제 무한동력을 아예 안 받아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뭔가 어떤 자신만의 이론으로 무장을 하고 이게 된다라고 이제 믿고 연구를 하는데 막 남의 돈도 막 끌어와서 해요. 막 투자도 받아. 이게 일단 되면은 막 그 일확천금이잖아. 그래서 사기꾼도 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런 분들하고는 좀 결이 다른 게 저 마지막 이 자막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고 계신 거야. 아니 그래 가지고 나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안 되는 걸 아는데 왜 20 년째 하고 있지?' 하면서 이 영상을 몇 번을 다시 봤어요. 그냥 낭만 그 자체인 거야. 이분이 이제 철물점도 하고 계시거든요. 철물점에도 막 자기가 만든 재미있는 장치들이 엄청 많이 있어. 막 엘리베이터도 직접 만드시고 자동 로또 추첨 기계도 만드셔 가지고 로또도 본인이 추첨을 해 가지고 그걸로 작성을 하세요, 기계로. 뭐 그런 소소한 기계들이 많이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본업을 하실 때보다 이 무한동력 기계를 만드실 때 눈빛이 너무 반짝반짝하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냥 찐 행복 그 자체였어. 뭔가 진지한 표정으로 또. 근데 그 표정이 당시에 이제 취업을 준비하던 제 친구들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표정이었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불가능한 꿈을 좇고 있는 사람과 어떻게든 현실에 안착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뭔가 이렇게 대비시켜 보면 재미있는 그림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분이 하숙집을 한다는 설정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내 친구들을 투입을 시키자. 그래서 내 친구들을 보니까 셋 중 하나야. 대부분의 20대 후반이 셋 중 하나였어. 하나는 취준생, 하나는 공시생, 하나는 뭔가 아르바이트, 노동자. 셋이었어. 이 셋이 아닌 사람은 거의 없었어. 그래 가지고 이 각 캐릭터를 대변할 수 있는 캐릭터들을 이제 하나씩 만들었지. 그래서 뭔가 기계는 조금 더 판타지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원래는 되게 기계 장치 같은데 뭔가 약간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나오는 것처럼 뭔가 고철 더미를 쌓아 놓은 듯한 느낌으로 좀 더 바꿨고요. 이게 아마 그 준비할 때 그렸던 스케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인물들을 넣었지. 제일 왼쪽에 있는 캐릭터가 이제 취준생, 그리고 저 분홍색 니트 입은 여자가 저기 알바생, 그리고 저 파란색 추리닝 입은 친구가 공시생이고요. 근데 요렇게 이런 아저씨와 청년들을 대비로만 가면은 이야기가 너무 평면적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레이어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가 정말 최애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괴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항상 가족들 인터뷰를 따요. 항상 저 아빠가 저러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누나가 저러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러면은 뭔가 다들 그 인터뷰의 톤이 비슷해. 한숨부터 쉬어 일단. 아이 뭐 자기가 좋아하는데 어쩌겠어요. 응원해야죠. 뭐 항상 이런 거야. 막 괴짜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과의 갈등도 좀 넣어보면은 좀 재밌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사춘기 딸과 아들을 넣으면은 뭔가
갈등을 좀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 중앙에 있는 소녀와 오른쪽에 있는 소년 저 남매를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도 한 마리 있으면 뭔가 재밌을 것 같아서 강아지도 한 마리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화에서 핵심 대사 중에 하나가 죽기 직전에 못 먹은 밥이 생각나겠는가? 아니면 못 이룬 꿈이 생각나겠는가? 라는 대사였는데 제가 이제 2008년 이 대사야말로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생각이 바뀌면서 다르게 읽히는 대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2008년에 제가 이 대사를 썼을 때는 이제 꿈에 방점을 찍고 쓴 대사였거든요. 그래도 뭐 꿈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이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썼는데 이거를 그리던 와중에 2008년 2009년이었나 미국에서 리만 브라더스 사태 아세요? 금융 위기가 이제 터졌어. 그러면서 취업문이 완전 닫혀버린 거예요. 그게 만화에도 나와요. 실시간으로 반영이 돼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원래 막 5% 이렇게 성장하다가 지금 이제 1~2% 성장하잖아요. 그때 이후로 계속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기업도 이제 신규 채용을 확 줄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제일 중요하게 된 거야. 그리고 제가 그 후에 엄청 가슴 아픈 기사를 봤는데 그 연극 배우님이셨나? 작가님이셨나? 제가 정확히 이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오래돼서 그 집에서 돌아가셨어. 근데 그 돌아가셨는데 문 앞에 쪽지가 붙어 있었는데 그 남는 밥과 김치가 있으면 문 좀 두드려 주세요라고 쪽지를 남기고 돌아가셨어. 근데 그거 보고 와 21세기에? 그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그러면서 이 꿈이라는 게 결국은 밥을 먹어야지 꿈도 꿀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이 바뀌었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만화를 또 다시 봤어요. 근데 이제 그때 느낀 거는 이 꿈하고 밥이 이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 아닌데 얘는 왜 프레임을 이렇게 짰지? 왜 꿈을 선택하면 밥을 포기하는 것처럼 쓰고 밥을 선택하면 꿈을 포기하는 것처럼 썼지? 이렇게 된 거야. 이 프레임맨인데? 라는 생각이 또 든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런 상황이 많으니까 실제로 종종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화를 볼 때마다 생각이 계속 바뀝니다. 뭐가 맞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뭐가 맞는지는 나도 몰라요. 그러고 나서 여기 웹드라마가 됐는데요. 이거 유튜브에 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신과 함께가 제 만화가 영상화가 된 게 이제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무한동력이 먼저 영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임스롱 씨가 주인공을 연기하고 저 김슬기 씨 그리고 안내상 님이 저기 무한동력 아저씨 연기하고 공명 씨 요즘 엄청 잘 나가지 않습니까? 공명 씨가 그 막내 연기하고 최효종 씨가 저기 진기한을 연기하고 우희 씨가 그 딸내미 연기하고 뭐 이랬었습니다. 대배우의 집합이죠. 그래서 저 기계는 CG로 만들었는데 되게 잘 만들었다고. 아무튼 간에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봤는데 자신의 만화가 영상이 된 걸 보는 기분은 여러분 혹시 트위터 같은 거 하십니까? 페이스북이나? 거기 여러분이 쓴 글을요. 누가 낭독하는 느낌이에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자네는 죽기 전에 못 먹은 밥이 생각나. 그만하세요!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요. 만화가를
만화가뿐만 아니고 작가를 제가 가장 효과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쓴 대사를 그분 앞에서 읊어보세요. 아, 저는 그 대사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하면서 읊어보세요. 그러면은 죽어가는 작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치사, 진짜 바로 수치사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즐거운 경험이기도 하죠. 이게 뮤지컬이 됐는데요. 야, 이거 뮤지컬은 진짜 여기 배우들은 진짜 대배우 됐다 지금. 이거 여자 주인공이 저기 안은진 씨야, 안은진 씨. 안은진 씨랑 저기 함연지 씨 그리고 이상희 씨, 여기 다 주인공입니다. 이 뮤지컬은 이 무한동력을 정말 재밌게 보신 그 이지혜 작곡가님께서 제작도 하시고 소규모 뮤지컬로 딱 6명이 나오는 극으로 딱 만드셨는데, 와, 이건 진짜 좋습니다. 이거 음악이 정말 좋고요. 이것도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야, 이 뮤지컬, 소극장 뮤지컬용으로 진짜 딱이더라고. 그래서 정말 감동적으로 봤고요. 가끔 재연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아마추어 극단에서 이걸 연기를 하셔서 보러 갔었는데, 제가 아마 연습하는 거 유튜브에 찍어서 올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정말 좋았고, 항상 볼 때마다 되게 부끄럽게도 많이 울고 나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 나는 이 뮤지컬만 보면 눈물이 계속 나와. 그냥 무슨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이상해요. 자신의 만화가 뮤지컬이 된 걸 보는 느낌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이 트위터에 또는 페이스북에 뭐 글을 썼잖아요. 그거를 누가 노래로 만들어서 불러주는 느낌이. 춤을 추면서. 정말 좋아요, 근데. 농담이고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 게 신과 함께.